앵콜이 없습니다. 네, 지금 방금 노래를 불러준 우리 양은별 양은 그 회신곡으로 잘 알려진 김영임 씨 사사를 받은 제자입니다. 지금 한양대학교 재학 중이고요. 아주 총망받는 그런 시예입니다. 양은별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오늘 따뜻한 남자 유정복 시장과 함께하는 토크쇼 진행을 맡게 된 방송하는 이익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전에 기상캐스터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상관측소가 최초로 만들어진 곳은 서울이 아니고 인천이었습니다. 네. 뭐 하도 빼갈 게 많아가지고 인천 날씨를 잘 알아야만 했던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자, 오늘 토크쇼 본행사에 앞서서 국민의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례는 약식으로 진행합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 정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국기를 향해서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나오셨어요? 국기에 대한 경례하러 나오셨답니다. 애국자. 우리 시장님 제가 멋지게 모시려고 했는데 네, 여러분 이런 사람입니다. 두말하면 필요 없죠. 유정복이라는 이름이 참 좋습니다. 뭔가 부드러울 것 같고 정도 많을 것 같고 복스러울 것 같고요. 네, 정의롭기까지 한 300만 인천 시민이 사랑하는 그 남자 유정복 전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인천을 다시 한번 정복하라. 인천을 다시 한번 정복하라. 너무 좋습니다. 자, 대한민국을 정복하라. 굉장히 큰데요. 자, 이제 오늘 시장님과 더불어서 토크쇼에 또 다른 패널을 모실 텐데요. 요즘 뉴스 잘 못 보시겠죠? 뉴스 대신 뭐 보세요? 유튜브. 그렇죠. 정말 아마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유튜브가 특히 정치 시사 파트가 사랑받는 나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우파의 선봉에 서서 매일같이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최고의 정치 평론가 고성국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다시요. 고성국. 유정복. 고성국. 네. 이제 저도 유정복. 감사합니다. 저도 좀 앉겠으면 제가 가운데 앉아도 되나요? 시장님이 가운데 앉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앉은 키가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아요. 보이세요? 네. 네. 자, 오늘 이 토크쇼는 저희 고성국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현장 상황을 이제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를 줄이신 상태에서 생방송 살짝 보시면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깜빡했네 구독도 눌러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고성국 TV에서 유튜브를 일단 키세요 다. 네.
제가 이 꽃을 조금 치워도 될까요? 네. 내려놓으면 안 되지. 우리 시장님이 또 이렇게 직접 감사합니다. 가운데 앞에. 너무 예쁘게 꽂아주셨는데 제가 좀 짧아서 자 얼마 전에 모 씨가 각본 없는 뭐 국민과의 대화를 했는데 이게 각본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각본이 없어갖고 내가 네. 하는 순서도 막 그냥 이상하게 네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그렇죠. 시장님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인천도 안녕하시답니까? 아, 어떠십니까? 대한민국이 안녕하지 못한 것 같아갖고 인천도 안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유감입니다. 네. 자 오늘 본 토크에 앞서서요 제가 잠깐 무대로 한 분 좀 모실 겁니다. 이제 고성국 TV 팬클럽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팬클럽의 회장인 임희정 회장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부산에서 사시는데 오늘 이 유정복 시장님 토크숍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황교안 대표님 단식 현장에 가서 응원 격려 방문하고 소금 전해드리고 악수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 임희정 회장님 잠깐 올라오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고성국 박사님 전국 팬클럽 회장으로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오늘 토크쇼 주최해 주셔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시장님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인연은 세 번째 누나 목동에 사시는 세 번째 누나님한테 늘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미국에 계실 때 개인적으로 뭐 언제 오시느냐고 계속 물었는데 곧 올 거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토크쇼가 있어서 저는 부산에서 목적은 시장님을 뵈러 왔는데 오는 도중에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가지고 겸사겸사 청와대도 들렀습니다. 청와대도 들렀는데 황 대표님 꼭 단식을 하는 이유가 지켜야 될 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는 단식이 있다 그러시는데 정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핑 돌았고 제가 듣기로는 늘 셋째 누나님한테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정복 시장님의 세상 사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풀어주실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오늘 행사 끝나고 심야버스 타고 집에 도착하면 새벽 4시에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수고 박사님 전국 팬클럽이 단단한데 유 시장님의 몇 분이나 되세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너무 많아가지고 숫자 말해도 될까요? 근데 유 시장님의 그 팬클럽이 더 단단하다고 하시길래 제가 대한민국을 구할 때 서로 콜라보를 좀 했으면 저희가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같이 좀 협력을 해가지고 콜라보 할 때 제가 도움을 꼭 청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시간이 남았다고는 표현하시지만 사실은 우리 단식하고 계신 황교안 대표님 응원해 주시러 그렇게 오셨는데 근데 저 네. 요즘 청와대는요 네. 시간 남으면 잠깐 가는 데가 있어요. 예. 시간 남으면 잠깐 가는 데요. 마이크 네. 그리고요 저기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유정복 팬클럽 세다 그러는데 한번 붙어보자고 그래요. 저기 팬클럽 이름이 애인 시대. 이거 누가 지으셨어요? 시장님이 지으셨어요? 아니 애인 시대. 제가 네. 시에 있을 때 애인에게 네. 인천을 사랑한다. 네, 우리 인천 시민이 전부 다 네. 애인이라고 생각하고 300만 애인 시대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애인은 애국 2016년대. 다중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파이팅! 네. 자, 오늘 토론의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이미정 회장님이 살짝 언지를 해주셨는데 우리 황 대표님의 단식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단식하던 첫날 뉴스 보신 기억 나시죠? 네. 무슨 단어가 떠오르세요? 뜬금없다. 뜬금없. 저는 그게 가장 뜬금없다. 반응 싸늘. 민폐.
민폐. 자,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박사님은 마침 어제 그 황 대표 단식 현장에 갔다 오셨어요. 근데 그 현장에서 방송하고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했던 얘기 때문에 장안에 화제가 됐습니다. 혹시 모르시죠? 아세요? 맞습니다. 아니요. 마이크 꺼진 줄 알고 황 대표한테 나 간다. 그러니까 황 대표님이 응 고마워 잘 가. 아니 뭐 다녀오신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친구끼리 헤어질 때 그렇게 인사하는 거잖아요. 그 제가 마이크 켜진 줄 모르고 그랬다가 많은 분들이 너네 둘이 친구 맞네 그러셨어요. 친구가 단식하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정치적으로는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평가하지만 근데 이제 친구가 굶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좋을 리는 없죠. 근데 이게 참 조금 전에 문재인이가 절반 항복했죠. 완전 항복했으면 차라리 깔끔하게 끝날 텐데 찌질하게 절반만 항복했어요. 어제는 지소미아 파기 강행을 안 하겠다. 조건부로. 그리고 물밑에서 열심히 일본 측하고 협상해가지고 어쨌든 수출 규제 한 3개 항목과 관련돼서 일본 측에 무슨 성의 있는 태도를 기다리고 그 성의 있는 태도가 나오면 이제 지소미아 파기는 없던 걸로 하겠다 이렇게 조건부로 긴 하지만 제가 3시 4시경에 한국당으로부터 비상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6시경에 청와대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결정을 할 것 같다. 또는 그 결정 선언 없이 그냥 12시를 넘겨서 자동 파기 쪽으로 갈 것 같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규탄 집회를 준비하고 있으니 좀 알려서 많이 청와대 앞으로 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비상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 내려가지고 5시 40분쯤에 길거리에서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6시에 청와대 앞으로 모여주세요. 자유파 국민 여러분. 이렇게 방송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6시에 강기정이를 내보내서 조건부로 우리가 항복할 테니 단식 좀 풀어달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됐던 집회는 필요 없게 됐으니까 취소하고 대신에 하려면 제대로 화끈하게 해라. 이게 미적지근하게 조건부 항복이 뭐냐? 완전 항복할 때까지 계속 투쟁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단식 3일 만에 저기 100기를 든 거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뭐 황교안이 3일 단식했다고 100기 들 일이 있냐? 이렇게 이제 좌파들이 분한 나머지 얘기할 텐데 그게 운이에요. 뭐 황교안인들 뭐 3일 만에 문재인이가 100기 들 거라고 생각하고 했겠어요? 진짜 죽을 각오로 시작한 거지. 그런데 3일 만에 어쨌든 100기 들게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황교안의 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우리 유정복 시장님도 황교안 대표와 인연이 각별하세요. 네. 장관 시절에 그렇죠. 그렇죠? 2013년도 그렇죠. 이제 제가 안전행정부 장관할 때 법무부 장관을 1년 동안 같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남다른 인연이 있으신데 지금의 단식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우선은 참 이 추운 겨울날에 단식을 결행해서 하는 상황에서 안쓰럽고 또 그런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고 박사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정치인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평가도 하고 아까 익선이가 얘기하신 네. 그런 평가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평가라보다도 말들이 나오죠. 근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비장한 각오로 다 한 것이고 또 이것은 그냥 말로 하는 거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던져서 하는 건데 있는 그대로 봐줘야만이 우리가 특히 애국 시민들이 결집하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치를 할 때 가장
속상하고 또 굉장히 힘들었던 중에 하나는 무슨 얘기를 하든지 무슨 행위를 했을 때 그 속내는 뭐지? 꿍꿍이 속은 뭐지? 배경은 뭐지? 특히 정치부 기자들이 거의 다 그걸 따져요. 그래서 저는 내가 순진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얘기해도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비상시국이거든요. 오죽하면 홍 대표께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이 단식이 앞으로 국정에 이제 큰 변곡점이 되는데 좋은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응원도 하고 격려도, 만약에 진짜 뭐 잘못해서 쇼를 한다면 나중에 다 밝혀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서는 같이 좀 응원하는 모습 속에서 대한민국이 좀 새롭게 또 위기를 막아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됐어요. 네. 그 제가 이제 유정부 시장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첨언하자면, 이제 정치인들이 늘 그 겉으로 얘기하는 게 다르고 속으로 생각하는 계산이 다르고, 그러니까 정치부 기자들은 늘 속으로 생각하는 계산을 알아내야 뭐가 기사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유정부가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저 장관 할 때도 그랬지만 더 심한 때가 언제냐면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비서실장 할 때. 네, 그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워낙 기자들이 직접 접근해서 뭘 뉴스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가까이 있는 게 비서실장이니까 아마 유정부 시장이 그때 인생에서 가장 많이 기자들 취재를 당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유 시장은 스타일 자체가 있는 얘기 그대로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기자들이 안 믿었죠. 그럴 리가 없다. 근데 이제 한 일주일만 지나면 그게 유 시장, 유 비서실장이 한 말이 그냥 한 말인지 돌려서 한 말인지 거짓말인지 아니면 진짜 말인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정치판에서는요, 하루 뒤에도 확인이 되고 이틀 뒤에도 다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거듭되면서 유정복은 하는 말이 뉴스다. 예, 정치부 기자들이. 근데 네. 이 단식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말을 많이 듣고 불편하셨을 텐데 그 중에 가장 괘씸한 사람이 있다면서요, 시장님? 괘씸하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이 부분을 폄훼하고 왜곡하고 비판하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인간적 도리로서 이렇게 죽기를 각오한다고 단식을 하면은 위로하는 게 그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어떻게든지 그걸 이제 평가절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남의 뭐 비판하는 거 아주 싫어하고 거의 그런 얘기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오면서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인천에 있는 이제 국회의원이 한 얘기가 참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네,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여기 사실관계니까 인천에 홍영표 의원이라고 됐어요. 네. 이분이 오늘 어느 모 방송에 인터뷰를 하면서 황교안이 일본을 대변인격으로 하느냐 대변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참 어이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 홍영표 의원의 할아버지가 바로 조선 총독부에 중추원 참의를 지내갖고 친일 인명사전에 있는 친일 반민족 주의자거든요. 그러면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일본 대변인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정치인의 이런 이중성 때문에 정말 이 정치를 혐오하게 되고 저 자신도 부끄러워 생각하는 게 다 정치인 이런 취급한다 이거죠. 자기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벌써 그래서 정말 모든 정치인이 자기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그러면 자숙하는 것이지 어떻게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단식하는데 일본 대변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홍영표만 아니라 서른이도 민주당 최고위원 서른이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라고 하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을 그걸 아베한테 가서 해야지 왜 문재인한테 하냐 이렇게 하면서 친일파다 이렇게 몰아붙였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좌파들의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단식 투쟁을 시작했어요. 죽을 목숨 걸고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황교안 대표의 스타일을 봐서 이거 진짜 죽을 때까지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좌파들 내에서 이 사태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아마 뭐 회의를 수십 번 열었을 거예요. 그 결과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황교안을 친일파로 몰자 이런 프레임을 좌파들이 작전 그 계획처럼 가지고 이 좌파들은 그렇게 딱 결정이 되면은 한 명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이 여러 매체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홍영표의 라디오 인터뷰를 못 들었지만 서른이가 회의에서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YTN에서 보도되는 거, 연합뉴스에서 보도되는 거 똑같아요. 토시 하나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좌파들이 프레임 덮어 씌운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프레임 덮어 씌우듯이 황교안 대표한테도 지금 프레임을 덮어 씌우고 친일파를 몰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내로남불, 조로남불 얼마나 국민들이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말의 양심이나 죄의식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게 참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환멸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한번 프레임을 씌우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포털 사이트 댓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좌파들의 댓글은 거의 단어가 똑같습니다. 아, 이거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 그 황교안 대표가 단식하면서 3가지를 원했습니다. 근데 셋 중 하나가 완전하진 않지만 일단 잡혀졌습니다. 해결이 됐고 2개가 남았거든요. 박사님과 시장님께서 이 2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나가 선거법 개정 철회, 하나가 공수처법 철회. 3가지인데 지소미아도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고 네. 사실은 유보를 시킨 거거든요. 이제 국민 여론도 있지만은 국민 여론은 제가 본 게 무시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국민들 여론조사 보니까 지소미아 찬성이 50%가 넘고 이제 지소미아를 종료시키는 것이, 그리고 반대가 35%니까 국민들을 여론으로 볼 땐 지난번 반일 감정을 일으켜서 이렇게 종료를 했던 건데, 이게 사실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미국에서 강력한 지금 압력과 또 많은 전문가들의 그 걱정과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종료를 주보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인데, 네. 저는 이제 선거를 치렀던 당사자로서 선거법 관계를 먼저 제가 다 말씀드리고 또 구 박사께서 공수처법을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거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선거를 치는데 지역구를 어떻게 하고 비례대표를 몇 명으로 하고 선거구 획정을, 선거구를 어떻게 나누고 뭐 이런 기본적인 거를 4년마다 합니다. 그런데 역대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했습니다. 왜냐? 이건 선거의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룰을 정하는데 다수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규칙을 정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했던 겁니다. 그것이 국회의 전통이에요. 근데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걸 들고 나와서 지금 그 제1야당 한국당은 무시하고 강행을 하려는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국민들께서 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심상정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너무 복잡해서 국민들이 알 수도 없고 알 필요가 없다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아주 복잡하게 돼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지금까지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을 뽑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을 정당 투표를 해요. 지역구 의원 투표, 정당 투표. 네. 그렇게 해갖고 지역구는 당선되면 뭐 당연히 당선이고 비례는 정당의 비례 표를 얻은 득표율에 비례해서 비례대표 후보들을 당선시키는 제도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연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비례를 얼만큼 받았냐가 그 기본적으로 비례의원을 배분을 해버려요. 다시 쉽게 말씀드릴게요. 한국당이 30%를 정당 투표에서 얻었습니다. 그러면 300명의 30%면 90명 아닙니까? 90명을 기준으로 한단 말입니다. 근데 지역구에서 100석을 했어요.
그러면 90석을 초과했기 때문에 비례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정의당이 10%를 득표를 했어요. 정당. 그러면 300명의 10%면 30명이지 않습니까? 그때 지역구에서 제가 2명 당선됐어요. 2명이 됐다면 28명을 비례를 준다. 이게 이제 연동형 비례제인데 이게 조금 변형이 됐어요. 준연동형이라고 해갖고 반을 이런 식으로 하고 반은 또 정당 의석부터 별도로 하고 이게 1, 2단계로 하는 건데 기본 개념은 이해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이해할 수 있냐면 한국당이나 민주당은 비례의석을 거의 못 가져가는 거예요. 정의당 신나죠. 그 다음에 민평당, 또 거기 대한신당인가요?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확실하게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 연동형 비례제는 한국당으로서는 비례의석이 줄게 되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하고 연대되어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좌파 연대되어 있는 당들은 과반수를 넘고 심지어는 뭐 그 이상의 개헌선까지도 득표를 목표로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한국당에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이것은 국민들의 그 소선거구제는 기본적인 원칙에도 위배되지만은 저렇게 이 연동형 비례제가 갖는 결과가 무시무시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세세히 가면 굉장히 복잡해요. 권역별로 하고 석배로 하고 복잡한데 대원칙, 그러니까 정의당의 경우는 어떻겠어요? 여기에 목숨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상하다. 말이 정의당인데 왜 조국 사태가 일어나도 그렇게 침묵을 하고 오히려 두둔을 하고 그랬을까? 오로지 지금 민주당이 목매어 있는 거예요. 이 연동형 비례제를 관철해야만 자기네들이 10석, 20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잖아요. 왜 문재인 정부가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갖고 좌파 연대된 강력한 정당 체제를 가지려고 하는가. 이것이 이제 연동형 비례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막아내야 된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이것을 조건에 하나 걸어서 단식을 하는 겁니다. 네. 이번에 공수처법이요. 박사님. 예. 이제 따로따로 할 일은 아니고요.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이게 좌파가 이제 뭘 노리냐면, 이해찬이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했죠. 20년, 30년, 50년 집권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좌파는 자유파에 비해서 수적으로 소수예요. 유권자 숫자가. 그러니까 역대 70년 동안 있었던 모든 선거를 다 경험적으로 비교하면 대체적으로요. 자유파 유권자는 35%, 그다음에 좌파 성향 유권자는 한 25%밖에 안 돼요. 나머지 40%는 자유파적 성향의 중도층. 그러니까 이 좌파는 소수파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정권을 잡을 수가 없어요. 2년 반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그 완전 그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정권 잡은 거예요. 문재인이도 그랬고 노무현이도 김대중이도 자기 힘으로 대통령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김종필이랑 손잡고 그것도 안 되니까 뭐 이인재가 260만 표 가져가서 간신히 되고, 노무현이는 지원자 힘으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몽준이랑 손잡고 어떻게 하고 막 전부 비정상적으로밖에는 정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좌파들 입장에서는 정말 한심하지. 왜 우리들은 왜 우리 독자적인 힘으로 왜 정권 한번 못 잡냐?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그러니까 이자들이 정권 잡자마자 야 우리 힘으로 좀 10년, 20년, 30년 좀 장기 독재, 장기 집권하고 독재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좀 이 정권 재창출 기반을 좀 마련하자. 이번에는 이렇게 작심하고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2가지 작업을 해온 겁니다.
하나는 입법 권력을 자기들이 항상 다수파가 되도록 선거법을 고치자. 그래서 아까 우리 이종국 시장이 잘 설명하셨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선거법을 갖고 나온 거예요. 저거가 되면 유권자 숫자는 우파, 자유우파가 늘 다수지만 저 이상한 저 잘못된 선거법이 도입이 되면 선거는 늘 좌파 연합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번에 밀어붙이자. 그 다음에 검찰과 사법부 있잖아요. 재판부. 이거를 자기들이 확실하게 장악하자. 그런데 자기들이 뭐 우리법연구원이 뭐 민변인이 뭐 이런 것들이 외곽에 많이 있지만 실제로 대법원을 장악하고 헌법재판소를 장악하지 않으면 이게 사법부 장악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 상권 분립이잖아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 행정부를 가져가는 거지. 그런데 이 좌파들은 그걸로는 안 된다. 20년, 30년 장기 집권하려면 행정부도 잡고 사법부도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리고 입법부 권력도 항상 선거할 때마다 자기들이 다수파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린 게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지하지 않으면 자유우파가 지난 2년 반 지긋지긋했죠. 그거 이제 20년, 30년 이제 그걸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투쟁하고 이걸 이제 분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좌파들이요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자유우파는 민주주의 절차만 지키면 아니 뭐 꼭 내가 뭐 옳다고 그러는 건 아니다. 그럼 다수의 의견을 물어보자. 이래서 절차만 제대로 민주적 과정을 지키면은 내 생각을 양보할 줄도 아는 게 자유우파거든요. 좌파들은 아니에요. 수단은 무슨 수단을 써도 상관없어.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야. 뭐 독재도 해요. 플로레타 독재, 인민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파들한테는 대화가 안 통해. 협상도 안 통해. 결국은 좌파한테 통하는 거는 힘밖에 없어요. 좌파한테 통하는 건 힘이에요. 그러니까 광화문에 100만, 200만이 모이니까 조국이가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국회에서 질문하고 뭘 국정감사를 해도 조국이가 버티면 방법이 없어요. 장관 해임 결의안 100날 해봤자 대통령이 파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광화문에 100만, 200만이 모이니까 조국이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황교안 대표가 목숨 걸고 단식 투쟁을 하니까 지소미아가 중간점이라도 절반쯤이라도 이게 한국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2월 2일 날 문희상이가 그거를 국회 본회의에다가 선거법, 공수처법 다 이제 직권상정으로 올리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저것들은 이미 지금 비상계획에 들어갔어요. 12월 15일까지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 해외여행 금지, 전원 비상 대기, 이게 몇 명이 이미 내려와 있어요. 자,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힘으로 저걸 분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황교안 대표가 이제 지소미아는 일단 중간쯤 포기시켜 놨으니까 청와대 앞에서 계속 할 필요 없잖아. 국회에서 단식을 계속 하는데 여기에 대대적인 동조 단식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같이 하거나 자기네 집에서 하거나 253개 선거구마다 그 당협이 있잖아요. 한국당 당협 사무실에서 단식을 하거나 아니면 그 동네에 사람들 많이 보는 저 전철역에서 거적 깔고 하거나 하여튼 동조 단식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국회의원 108명,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08명이 전원 의원직 사퇴서를 내서 황교안 대표한테 갖다 주고 배수진을 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정광훈 목사한테 공식적으로 제안한 겁니다. 12월 3일 날 저 좌파들이 이 공수처법, 선거법 국회 본회의에 올린다고 하니 12월 3일 날 자유우파 100만 명이 여의도에 모여서 국회의사당을 9바퀴 빙빙 둘러싸서 압박합시다. 그래도 저자들이 밀어붙일 수 있는지 한번 해봅시다. 제가 그렇게 제안했어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힘으로 저지하지 않으면 저지가 안 된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좌파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이 거의 특강을 하셔가지고, 그죠?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할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질문에 한 5분 정도씩 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박사님 지금 현 상황을 돌파하는 방법 제안까지 해주셨는데 두 분이 의견이 많이 다르질 않으세요. 그래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요 사안은 좀 다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쇄신과 관련한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쇄신하면은 어떤 분들은 뭐 다 합치자 일단 다 합쳐서 일단 이기고 보자 하는 분도 계시고 안 된다. 걸릴 건 걸러야 된다라는 분도 계시거든요. 여기서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시장님, 쇄신에 대한 생각을. 지난번에 고성국 TV에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의견이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는 아마 같지는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건대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는데 쇄신은 필수다. 그 다음에 통합 얘기가 나왔어요. 통합은 선택이다. 그래서 쇄신은 반드시 해야 된다. 쇄신을